차이는 없나? 별 차이는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기억나지? 단위, 측정 오차 간단하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빅뱅 우주론이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가 만들어지는 원소가 시작됐지, 그지? 원소 물질이 시작됐고 수소핵이 만들어지고, 그 수소핵을 만들어진 이후에 별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까지를 배운 거야, 그죠? 스토리가 계속 이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벼운 원소, 무거운 원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배웠다고 치자. 근데 그 원소, 원자들이 뭔데? 걔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화학 반응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애는 특정 화학 반응을 하고 A라는 반응을 하는데 어떤 애는 안 해. 또 어떤 애는 A라는 반응을 천천히 하는데 어떤 애는 되게 빨리 해. 그런 식으로 성질이 다 다르다고. 근데 그 성질을 몇백 년에 걸쳐서 그 과학자들이라고 해야 되지? 과학자들이 이렇게 성질을 다 규칙으로 맞춰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성격의 변화, 화학적 성격의 변화를 원소들마다 화학적 성격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원소의 주기성.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소는 이런 어떠한 성향의 변화를 보인다.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이 주기성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번 원소가 뭐냐라고 하면 알잖아. 외웠지? 당황했지? 그치? 17번 뭐니? 맞췄어. 잘했어. 염소. 그치? 17번 염소. 오늘 빨개졌어. 이게 너무 핑크 아니야? 자, 17번 염소야. 맞아. 네. 아니 뭐 17번이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17번이 어떤 화학반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주기성만 배우면 염소는 이렇다 이렇게 외우지 않고 주기성에 의해서 얘는 어떤 이유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이온이 되고 이런 걸 다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것 때문에 그 규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하얘졌어. 됐지? 자, 이제 볼게. 시작. 원소와 주기율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소들 알지? 제일 가벼운 게 수소, 그 다음으로 가벼운 게 헬륨, 그 다음 뭐하게? 리튬. 잘했어. 리튬. 그지? 수헬리베 이거 다 외워야 된다. 몇 개까지 외우면 된다고? 원소 118개 정도 있으니까 118개가 아니고 20개. 맞지? 20개 외우면 된다.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것까지는 도덕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어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거는 외우고 있는 게 편할까? 뭐 이런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너네 뭐 일주일에 영어 단어 뭐 120개, 200개 이렇게 외우잖아. 그지? 그거보다 훨씬 쉬우니까 한 번에 꽉쫙 정리해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외울 수 있는 표가 나올 거야. 그거 보고 이제 외우면 되고. 자, 세상을 이루는 원소는 이렇게 돼 있다. 약 110종이라고 돼 있는데 더 많지. 110종보다 더 많아.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사람이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110종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외워야 되는 건 몇 종? 20개. 땡. 20종이라고 했어. 좋은 답인데 20개에서 조금 더 외워야 돼. 사실은. 그건 지금의 의무는 아니니까 두고 20개 맞다고 할게.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니야. 왜 그렇게? 알아두세요. 과학에 관심 있으면 좀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주기성, 규칙성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외우라고 하는 건 뭘 뜻할까? 규칙성이 딱 적용되는 거야. 그지? 근데 다 안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뭘까? 중간에 애매해져. 그 규칙. 가다 보면 애매해져. 뭐 애매한 것까지 왜 다 외워? 말도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외워봤자 우리가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인과관계가 들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형적으로 그 규칙에 적용되는 애들이 뭐냐면 가장 가벼운 것부터 20번째까지가 딱 이렇게 적용되거든. 그래서 1번부터 20번 외워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지? 외우게 되겠지? 재민아. 그지? 이렇고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매우 적다라고 돼 있지. 이건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되게 좀 불친절해 이거 지금 문장이.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매우 적다. 원소 종류는 지금 110종 정도 된다고 했잖아. 지금 물질 종류는 뭐야? 몇 조개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 물질 서로 다른 물질이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여기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겁니다. 원소의 종류는 적지만 이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모양이 되는가 따라서 서로 다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말인지 알겠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볼게. 주기율, 여기서 율이라고 하는 거는 반율자가 아니고 반 말고 그지? 규칙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규율 할 때 율이야.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뭔가 반복되는 규칙이라는 뜻이야. 주기가 뭔지 알지? 하루의 주기는 뭐니? 24시간.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게 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주기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원소들에서 이제 주기율을 하는 거는 원소들을 이쪽 다른 순서로 하면 안 돼. 잘생긴 순서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몇 개마다 나타나게 된다. 그 몇 개가 몇 개야? 배우학생 있지? 몇 개? 20개, 128개, 1개. 너무 용감한 건 좀 자제로. 자제. 8개마다 나타난다. 8개마다 이렇게 주기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고 주기율 표가 뒤에 나올 건데 그 이전에 일단 발견 과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딱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름이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지었나? 데베라이더 라는 사람이 있대. 1800년대 초반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넘었네. 그지? 돌아가셨겠지.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별로 몰랐어. 그때는 원소들 종류 몇 개 몰랐다고. 몇 개 알았더라. 30개도 몰랐어 그때는. 몇 개 몰랐는데 보니까 3개씩 묶어서 뭔가 규칙이 있더라고. 원소들이 3개씩 묶어. 성질이 비슷한 원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응을 하니까 화학 반응 물에 녹으니까 양이온이 되는 애들 뭐 이런 식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3개씩 묶어서 뭐라고 했냐면 새쌍원소라고 돼 있지 그지? 새쌍원소 썰을 이렇게 주장했어. 새쌍원소사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 데베라이더 아저씨가 이 새쌍원소 이거 뭐 3개 묶은 걸 왜 주장하는데 뭐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봐. 요게 리나칼이지 그지? 리나칼 리튬, 나트륨, 칼륨 몰라도 그냥 이제부터 알면 돼. 됐지? 리튬, 나트륨, 칼륨 이거 금속이거든. 금속 원소들인데 잘 보니까 나트륨의 질량이 두 개가 리튬과 칼륨 질량의 합과 같더라고 거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종의 이거 뭐라고 하죠? 평균값이라고 하죠. 평균값. A와 B를 합해서 2로 나누니까 그 중간에 A의 값하고 같더라고. 그가 질량이 됐니? 재미없어도 표정 좀 밝게 해서 좀 들어줘. 알겠지? 데베라이더 아저씨가 그래서 요렇게 묶을 수 있는 그지? 평균값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3개씩을 모아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뭔가가 있다. 이 원소들이 뭔가의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지나서 멘델레예프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이전에 참고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텐데 보일지 모르겠다. 뭐라고 적은 거는 율렌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중간 사이에 율렌즈라는 화학자가 뭘 알게 됐냐면 이제 원소를 조금씩 좀 더 발견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데베라이더 때보다 조금 더 발견하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 있어. 그 세 개씩 묶는 규칙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규칙이지. 뭐냐면 자, 잘 봐. 잘 들어. 이거 틀린다. 열심히 공부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잘 봐. 율렌즈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가 첫 번째하고 8번째가 순서대로 봤을 때 질량 순서 그 원자의 무게 질량 순서대로 봤을 때 첫 번째를 기준으로 했을 때 8번째 되는 거마다 성질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옥타브 설이라고 했어. 썰. 옥타브가 뭐게? 옥타브 8음계지, 그지? 음계. 악토퍼스는 8개, 발이 8개 무너지지. 그 다음에 악토버는 8월이지. 맞지? 아니지, 그지? 악토버는 10월이지. 원래는 악토버는 8월입니다. 근데 1, 2월이 끼어들어가면서 밀려서 10월이 된 거야. 옥타라고 하는 게 8개라는 적도입니다. 과학에서 사용하는 적도. 예를 들어서 뭐니? 펜타곤은 뭐지? 미국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각형처럼 생겼어. 큰 건물이야. 옥타곤은 뭐지? UFC 경기할 때 얼티메이트 파이팅 챔피언십 경기할 때 팔각형이에요. 옥타곤. 됐지? 옥타곤 8개 이런 뜻이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율렌즈 아저씨가 방금 내가 잘 들어봤어. 8번째마다 같은 성질을 갖는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나타나더라는 걸 주장한 거야. 됐니? 왜 이게 틀리기 쉽냐 하면 이따가 내가 주기율표를 보여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보여주면 지금 원소들이 다 발견된 상태에서는 8번째마다가 아니야. 근데 오해하기 쉽게 한 줄에 몇 개 있게? 8개 있어. 그래서 지금 전체 다 발견됐을 때 한 줄에 8개 있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규칙으로 잘못 이해, 즉 오해를 한 경우가 많다고. 됐지? 이때는 1800년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꽤 많았어. 특히 어떤 원소들입니까? 그냥 반응 안 하고 혼자 지내는 원소들이 있어. 이따가 소개할게. 그런 원소들을 발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8개씩 이렇게 배열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 지금 그래. 8개씩 배열할 수 있다고 하면 1, 2, 3, 4, 5, 6, 7, 8, 9. 9가 1과 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거든. 9번째가. 근데 이때는 뭔가 한 줄에서 하나씩 빠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8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옥타브 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꽤 많이 60몇 가지, 63가지까지 이제 원소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소들 중에서 몇 개 빼고 다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63가지 종류의 원소들을 어떤 순서? 밑줄 상대적 질량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량 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자량이 뭐냐면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야. 이런 식이지. 수소의 실제 알갱이 하나의 질량이 1.677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kg이거든. 대가 맞을 거야. 이 정도거든. 너무 복잡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좀 쉽게 받아들이고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상대적 값만 비교하자. 그래서 수소가 가장 가벼워. 그 다음으로 가벼운 게 그 다음으로 무거운 거라고 해야 그지? 무거운 게 헬륨인데 헬륨이 수소의 질량이 딱 4배가 되더라고. 4배가. 그래서 수소를 기준을 하자면 원래 탄소가 기준인데 수소 기준을 하자면 수소 1이라고 하면 헬륨은 뭐 질량은 4라고 하면 되는 거지. 4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1, 4 간단한 자연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된 거지. 원자량은 그런 겁니다. 상대적 질량. 이해돼? 됐지?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배열하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어. 멘델레 바드시가. 턱수는 이런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이야. 멘델레 바드시. 이 사람이 발견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근데 마지막 하나의 단추를 다 이렇게 꿰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주기율 이거 어떤 규칙성이 딱 맞다고 하면 쫙 정리를 해봤는데 모순되는 게 두 군데 나타났거든. 이상해. 설명이 안 돼. 두 군데 나타났어. 뭐 때문이게? 이것 때문이야. 이거 문제 나옵니다.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다, 질량 순서대로 배열하다 보니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1900년대까지 넘어갑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작은 물질에 엑스레이를 쏴서 엑스레이가 선이 회절되는 걸 보고 이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한번 듣고 까먹으면 돼. 이거는 X선 결정학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X선 결정학이라고 하는 기술이 생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뭘 발견하게 됐냐면 DNA의 이중나선 구조. DNA 들어봤지, 그지? DNA 이중나선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게 됐어요, 사실은. 네. 그런 X선의 도움으로 뭘 알 수 있게 됐냐면 원소들을 뭐라고?
X선을 원자에 쬐어서 질량이 아니고 뭐 그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를 알 수 있게 됐어. 우리 양성자 배웠지?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의 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어. 제일 가벼운 수소는 양성자 하나야. 헬륨은 2개야. 리튬 몇 개게? 3개. 그러면 브롬은 몇 개게? 나도 몰라. 괜찮아. 나 틀려도 돼. 그러면 헬륨 몇 개게? 헬륨? 어떻게 맞췄어? 하나보다 네온 몇 개인데요? 정답! 10개. 잘했어요. 네온이 10개야. 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가 뭔데? 이게 규칙과 되게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더라고. 알겠니? 그거나? 되게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었어.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핵에 있는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결정돼.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주변에 전자 하나 있고요. 양성자가 117개 있으면 전자가 117개 있는 거야. 뭐 말인지 알지? 개수가 같다고. 그러면 어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누가 결정하냐? 주변에 있는 전자가 결정하는 거야. 중간에 딱 있는 양성자는 원자에 있는 양성자는 결정할 수 없는데 전자들이 서로 뭐 전자를 갖고 오고 뺏기고 서로 공유하고 이러면서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화학적 규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까지는 뭐라고? 질량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맞지? 질량으로 설명했었는데 이제 X선 결정학의 그 X선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원자의 양성자 수를 따질 수 있다 보니까 이 양성자 수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이렇게 원자 번호가 돼 있지? 원자 번호 괄호 열고 양성자 수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는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뭐? 1번 그지? 17개 있는 염소는보다 17번 11개 있는 나트륨은 11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거에 따라 그 순서로 배열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봐봐 이렇게 된다. 멘델레예프 그 앞에 아저씨가 얘기했던 그 순서에 거의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모순이 됐던 멘델레예프 아저씨가 그 주장했을 때는 모순이 됐던 질량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모순이 됐던 19번, 20번 이런 거 이제 18번, 19번인가 이런 애들이 다 맞춰졌어. 그냥 원자 번호를 하니까 이게 다 설명이 돼요. 규칙성이 완성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마다 이 아저씨의 모즐리 아저씨의 주기율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계속 그 질량, 원자량, 상대적 질량 순서대로 배열하다가 여기서 깨달은 거지, 그지? 깨달아서 이제 질량 순서가 아니고 알갱이 질량 순서가 아니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양성자 순서대로 배열하니까 이게 다 맞더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배우고 있다. 누구의 모즐리 주기율표 배우고 있다. 이게 역사야. 주기율표를 주기율을 발견하는 역사.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현대의 주기율표. 이거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주기율표가. 너 작지? 뭐 책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기억해야 될 것들 좀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것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여기 있는 얘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의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20개가 아니지. 여기 보면 요거까지 외워야 돼. 시험 칠 때 도움을 받으려면 뭐 하냐면 BRI 17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17 세로줄 17에 BRI까지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1번부터 하면 수에립의 붕탄지산 넣어볼래? 나마가시 크스클라 칼카 이렇게 20개 외우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렇고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표를 이렇게 나열한 게 뭐라고? 핵 안에 있는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 순서지, 그지? 첫 번째 가로줄에는 뭐니? 쑥 비어 있어. 맨 앞에 수소 있고 이게 맨 끝에 헬륨 있어. 그 다음 가로줄은 리튬, 베릴륨, 그지? 있고 쭉 비고 그 다음에 동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플루린, 네온 이렇게 있고요. 또 비어 나트륨, 마그네슘 다음에 쭉 비고 알루미늄, 실리콘 우리나라 말로 교소라고 하는 교소. 이건 인, 포스포러스는 인입니다. 인이라는 말 들어봤지? 뼈에 칼슘하고 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거야.
그다음 이거 S는 sulfur, 황이고요. 그다음에 Cl은 클로린, 염소. 그다음에 AR은 아르곤이라고 하는 놈이고. 자, 19번은 칼륨, 20번은 칼슘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Br은 브로민, I는 아이오딘이라고 해서 요드라고 하지. 요드. 어르신들은 요드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이 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지, 그지? 이유를 아주 자세히 다 배우진 않아.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이 있는데 여기에 번호를 매기고 이 가로줄마다의 번호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주기야, 주기. 주기율표의 주기야.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이렇게 가는 주기라고 해요. 됐지? 자, 몇 주기에 7주기까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줄은 슉슉슉슉 해서 어디까지? 18번째 줄까지 있어요. 그지? 그래서 1부터 18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세로줄 하나를 족이라고 해요. 족. 영어로는 패밀리. 됐니? 재미없니? 재미없어도 익숙해져야 돼. 아니면 문제 풀 때 망한다. 나는 분명히 협박을 했어. 18개의 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 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같은 족이 비슷하다. 같은 족. 같은 주기가 비슷한 게 아니야.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은. 예를 들어서 일족에 리튬이 하는 행동은 나트륨도 하고 칼륨도 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식이야. 요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넘어갈게요. 좀 어렵지만 세 가지. 자, 볼게. 여기 이제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세로줄은 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보여? 안 보이지? 보이면 능력자야. 보여? 안 보이지, 그지? 마음으로 보는 거지. 네, 다음에 이쪽으로 중간으로 오니까. 알았어. 미안해. 자, 이거 될까 모르겠네. 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웃기게 요 수소만 예외야. 예외. 얘는 이 밑에 있는 세 개, 리나칼, 리튬, 나트륨, 칼륨하고 완전히 달라. 성질이. 오케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 대표적인 금속입니다. 금속이 하는 행동들을 해. 근데 수소는 아예 금속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나? 예외가 나온다. 예외가 나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두 문제 틀릴 경우 장세 경고파 이런 거지. 세로줄은 모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수소 때 예외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쪽에 있는 원소들을 뭐라고 하냐? 이쪽에 있는 원소들을 금속이라고 합니다. 금속.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원소는 금속이 아닌 원소라서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비금속이야. 얘들은 비금속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지금 비금속이면 맞는 말인데 웃기지? 이런 표현이 있다. 비금속이라는 표현이 있고 비금속성이라는 표현이 있어. 성은 성질 얘기하는 거야. 비금속성. 됐니? 비금속의 성질을 비금속이 가지고 있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비금속의 성질, 화학적 성질을 가지거든. 근데 얘들이 안 가져. 얘들이. 18쪽은 비금속의 성질을 안 가져. 다시 말해서 아예 성질이 없어. 18쪽은 아예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성질이다, 금속의 성질이다, 비금속의 성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또 내가 뭐 하고 있는가? 하나의 예외를 더 얘기해 주는 거야. 됐니? 이거 좀 섬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비금속이 있는데 이 비금속은 맞지만 18쪽 원소들이 금속이 아니니까 B는 not B자는 아니 B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금속이 아닌 거 비금속은 맞지만 비금속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틀리기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 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일주일 안에 외워야 돼. 왜?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고 했어. 그지? 알겠지? 지금 시험 기간이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내일 시험 친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그러면 시험 잘 치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좀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하나만 더 외워볼게. 여기 17족이지, 그지? 17족. 얘들은 어떻게 F, C, B, R, I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내려가면 내려가서 어떻게 되게 원자보다 커지겠지.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뭐니 핵이 점점 뚱뚱해지고 무거워지겠지. 그지? 무거운 원소야. 내려가면 내려가서 무거운 원소가 된다. 오케이? 얘하고 얘는 얘도 무게 차이 꽤 나는데 얘하고 얘는 훨씬 더 많이 나고 얘도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확 무거워져.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렇게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런 것도 있다. 그죠? 방금 내가 설명했듯이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속 원소들의 특징, 비금속 원소들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아까 주기율표에서 보면 주기율표에 이쪽이 붙어 있는 거 왼쪽, 그지? 중간으로부터 왼쪽이라고 해야 돼. 그치? 중간 쪽은 무슨 금속이라고? 전이금속 또는 중금속이라고. 전이금속 또는 중금속. 오케이? 그래서 이 걔들을 다 외우니까 없는 이유 뭐게? 규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됐지? 그래서 다행히 규칙 적용됐으면 다 외우라고 했을 것 같겠어요. 안 그래? 규칙 적용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걔들 따로 그 외우고 있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연히지. 자, 금속 볼게요. 일단은 금속, 금, 철, 구리 특유의 광택과 색깔을 갖고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열과 전기 뭐야? 잘 통하지? 구리선, 전선 이거 생각하면 돼. 그지? 열과 전기 잘 통합니다. 그리고 성질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 응? 그 다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습니다. 금속은 거의 안 부서져요. 그리고 모양이 변해서 얇게 펴지거나 길게 늘어나. 이걸 펴짐성, 뽑힘성이라고 해요. 옛날 말로는 연성, 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야. 10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펴짐성, 뽑힘성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대장간에서 확인할 수 있어. 대장간. 그러니까 띵땡 치면 펼쳐지고 막 모양이 바뀔 수 있고 하자는 거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야.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하나. 진짜 딴 건 다 고체야. 근데 수은 알지? 온도계에 이제 은빛 그 액체 온도계 있잖아, 그지? 수은 온도계의 수은이 액체야. 상온은 뭐야? 25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그럼 왜냐 다 고체야. 그럼 금속들이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주변에 돌고 있는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플러스 1인 양성자의 개수와 마이너스 1인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밖에서 봤을 때 이거는 0이야. 전체가. 됐지? 이렇게 양성자와 주변의 전자수가 같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 원자라고 하죠. 원자. 중성 원자. 됐니? 근데 여기서 금속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전자를 뺏겨오는 거야. 맨날 돈 뺏기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중간에 있는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거든. 됐지?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있긴 한데 플러스 수가 더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입자처럼 보이게 된다.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로 말하고 플러스처럼 보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를 뺏겨서야 양성자가 안 뺏깁니다. 양성자 뺏기면 이거는 핵반응이야. 핵반응. 원자 핵공학과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야. 됐지? 주변에 전자 풀풀 날아다니면 전자를 뺏길 수 있어. 근데 똘똘 핵에 이 뭉쳐져 있는 양성자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야. 핵융합 또는 핵 분열 폭탄을 만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뺏겨. 그러니까 결국 전자를 뺏기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으니까 양이요. 플러스 이온이라고 보고 전자를 누구한테 뺏어오면 얻으면 뭐라고? 음이온이라고. 근데 얘는 뭐야? 금속은 뭐다? 전자를 뺏겨서 양이온이 되는 거야. 맞지? 금속들은 다 그래. 다 그래. 수도 그래. 예외도 없어. 양이온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 비금속이 좀 더 쉬울걸? 자, 비금속 원소는 일단 열과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다. 뭐 생각하면 돼? 비금속, 나무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나무 전기 통하는 젓가락,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컨센트 찔러 넣어야지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감전될 수 있지? 나무 젓가락 아무리 쑤셔봤더니 야단난 거야. 그때 전기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상태이다. 이게 참 애매해. 왜냐하면 비금속 원소들은 고체 있어요. 실온에서 고체, 아이오딘 이런 거 고체야. 그다음에 기체 많아. 플로린 그다음에 산소 기체, 진소 기체 뭐 맞잖아, 그지?
기체 되게 많아. 종류 많아. 수소 기체, 헬륨 기체 뭐 되게 많아. 응? 근데 액체도 있어. 브로민 액체가 한마디로 뭐지? 다 있어. 상온에서 실온에서 비금속 원소들은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거야. 여기서 일종의 예외라고 하면 브로민 액체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레어템이지. 희귀템이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어떤 애들이 기체고 어떤 애들이 고체일까요? 같은 온도에서 기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안 붙어 있고 떨어져서 나간다는 뜻이거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그 당기는 인력, 당기는 힘이 약해. 당기는 힘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질량 때문에 생기는 거야. 질량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 크면 당기는 힘이 세거든. 안 떨어져 나가. 아까 FC에 비하는 I 맞지? 여기서 딱 보여주는데 FC에 BRI에서 아까 BR 뭐라고? BR은 상온에서 액체라고 돼 있지, 그지? 그지? 근데 얘는 훨씬 더 무겁다고 했지? 고체야. 보라색, 짙은 보라색 고체야. 아이오딘, 그치? 그럼 얘는 뭐겠니? 기체야. 얘는 가벼워. 그만 잘하지. 오케이? 이렇게 17쪽에는 다 있는 거야.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상온에서 상태들이 다 다를 수 있다. 오케이? 네,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비금속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뭐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되기 쉬운 게 금속이었어. 반대지. 전자를 얻어서 이 주기율표에서 이쪽 애들은 전자를 잃기 쉽고 이쪽 애들은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 맨 끝에 있는 세로줄 18쪽 애들 뭐라고? 아까 비금속은 맞지만 비금속 성은 없다고 했지 내가. 그지? 이 18쪽 원소들은 제외. 음이온이 안 됩니다. 이온 자체가 안 돼요. 반응 자체를 안 해. 18쪽. 그래서 비금속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예외는 항상 나온다고. 그지? 수소가 여기 있지만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 너네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18쪽 애들이 비금속은 맞지만 비금속 성질의 화학 반응을 안 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준금속 원소. 이건 애매하다. 중간쯤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준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금속과 비금속이 중간의 성질을 갖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야. 상황, 환경에 따라 금속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비금속처럼 행동하는 원소를 준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은 아니야, 중간. 오케이? 자, 금속과 비금속 중간 성질이나 양쪽 모두 성질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거 예민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환경, 조건에 따라, 그지? 조건에 따라 금속 또는 비금속은 어느 한쪽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소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금속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중소 이거 몰라도 돼. 뭐 규소와 절만, 실리콘, 규소, 실리콘과 절만이 어디서 발견한 건지 그지? 독일에서 발견한 거 같지 그지? 맞아. 독일에서 발견. 독일 어디 무슨 산 토양에서 발견했어. 그거 가지고 뭐니?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써. 게르마늄 뭐 칼지, 게르마늄 침대, 돌침대 있잖아, 그지? 장수돌 침대 별이 5개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이런 걸로 만드는 거야, 실제로. 이 원소가 무슨 뭐 원적에서는 방사해서 뭐 몸을 건강하게 하는 뭐 이런 얘기 하지 그지? 몰라. 내가 이거 아니야. 근데 좀 있겠지 그런 거. 그런 겁니다. 자, 그 얘들 어디에 떴어?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죠. 어디에 써? 이 중금속은. 그러니까 금속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비금속처럼 행동한다는 게 뭐냐면 그 전류를 통하는 어떤 성질을 봤을 때는 도체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부도체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거거든. 그걸 그렇게 행동하는 애를 뭐라고 하니 우리?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 맞지? 반도체. 반도체의 원료입니다. 중금속이 반도체의 원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도체 또는 반도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일종의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흘렸다가 안 흘렸다가 안 흘렸다가 안 이러면 이게 모아보면 이게 정보가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컴퓨팅, CPU가 돌아갑니다. CPU가 컴퓨터에서 이제 대뇌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돌아갈 수 있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한번 잠깐 쉴게요. 피곤한 학생은 잠깐 엎드려서 쉴게요.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주기율표에서 특히 일부분만 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하고 할로젠, 그다음에 나트륨 까닭,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주기성에 보면 그 주기율표에서 가장 왼쪽 왼쪽에 세로줄 요걸 뭐라고 하겠니? 무슨 쪽? 1쪽, 그지? 1쪽 애들을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해요. 나트륨, 칼륨, 루비륨, 세슘 뭐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 몰라서 해. 루비륨, 세슘 안 나와요. 얘들 원자번호 한번 볼까? 얘는 수소, 헬륨 그 다음이라서 3번이야. 원자번호는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편을 씁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 8개 있겠지. 그 다음에 이쪽이니까 뭐야? 8개 더해서 11번. 그 다음에 이쪽 뭐야? 8개 더해서 19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면 돼요. 오케이? 주기율표에서 이런 논리가 있겠지. 그치? 이런 애들 리나 칼 얘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온에서 모두 고체 수은 아닙니까? 우리 수은만 입체라고 했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다는 건 뭐 뜻하는 거니? 물에 뜰 수도 있다는 거야.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고. 됐지? 가볍다는 뜻이야. 밀도가 작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은백색 광택. 보통 우리 금속이 은백색 광택을 내잖아, 그지? 은백색 광택을 띄면 이거 상상이 돼? 금속이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 집에서 사랑하는 엄마가 예쁜 엄마가 쓰는 식칼 있잖아, 그지? 그걸로 통 자르면 통 잘려, 진짜. 이 정도로 무르다. 금속이지만, 오케이. 사실은 이 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냥 철이 아니거든. 철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해서 이게 합금이야. 철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철은 단단한 반면에 잘 부러져. 그리고 이제 또 철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면 너무 이제 부들부들할 수도 있고. 근데 단단하면서 그 부식이 안 되게, 그러니까 녹슬지 않게 그렇게 합금을 만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쓰는 철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단단하기 때문에 얘 자르면 쉽게 잘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반응성이 크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잘한다 이 뜻이야. 반응성이 매우 크고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지. 공기 중에 두면 광택은 이르며 실온에서도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수소기도 널널 이렇게 됐지, 그지? 자 여기서부터 쭉 정리를 해볼게. 이겁니다. 이건 좀 자세히 알아둬야 되는 건데 이런 거야. 뭐 할까? 나트륨 해볼게. 나트륨 덩어리가 있지, 그지? 팍 자르면 뭐지? 잘 잘린다, 그렇지? 그렇지? 잘라 보면 이 면이 뭐니? 은백색 광택이 띄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여기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이게 뭐게? 산화되면 산소가 붙어서 철로 보면 녹슨 거나 마찬가지야. 철은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야 녹슨지, 그지? 네. 근데 철이 그 산화는 되는데 오랫동안 천천히 산화된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되게 빨리 산화된다. 아까 뭐라고 했어? 반응성이 빠르다, 크다. 오케이? 됐지? 빠르게 산화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백색 광택을 잃어요.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실온에서 물과 격렬히 반응. 자, 나트륨 해볼게. 나트륨이 물은 H2O거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NaOH라는 물질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수산화 나트륨.
자, H2에 O 하나, H 하나 써먹었지. 여기 있지, 이제. 또 H 하나 남았지. 그 H 하나 가지고 뭘 만드냐? 수소 기체가 H2거든. 수소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게 수소 기체야. 그러면 이게 한 개짜리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화학 반응식에는 여기 앞에 있는 개수라고 하는데 개수를 자연수로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중간식답 소수의 답안에서 이렇게 쓰면 감점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야, 모든 것에 2를 곱하면 되겠지. 2를 곱하면 다 자연수 되겠지. 2를 곱하면 여기가 1이 되고 각각이 다 2가 되면 입자수가 다 맞을 거야. 반응물하고 생성물에서 원소의 종류와 입자수가 다 맞아 떨어질 거야. 오메가 H지. 이렇게 입자수와 종류수가 이쪽이 반응물, 이쪽이 생성물, 양쪽으로 나트륨 2씩, 수소 4개, 수 2, 4개, 산소 2, 산소 2 이렇게 다 맞지 이제. 이렇게 균형을 맞춘 걸 말한다. 균형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지. 현재 알겠지? 듣고 있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네.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보니까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트륨 반응을 하면 뭐가 생긴다? 이런 물질이 생긴다. 자 어떤 물질에 OH가 A라고 읽지 마 이거. A 아니야. OH야. 됐지? OH가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염기, 알칼리성 물질이라고 해요. 염기성 물질. 산성 염기성 같은 염기성이에요. 그치? 염기성 물질이 되는 거고 H2는 기체야. 가스. 기체. G. 가스.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 물에서 뽀글뽀글 거품을 만들어서 올라가 버립니다. 됐죠?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실온에서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 나왔지? 그 다음에 수용에 이런 염기성 나왔지? OH. 리튬하고 물 반응해도 NiOH. K하고 물 반응해도 KOH.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있지? 그래서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수소 기체가 만들어진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얘 이름이 뭐냐? 다시 여기 수산화 나트륨. 이 LiOH는 수산화 리튬, KOH는 수산화 칼륨이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또 문제에서 나오는 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이 물과 격렬히 반응을 하긴 해. 근데 그래도 반응 속도가 다 달라요.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이쪽이니까 이쪽이니까. 가벼우니까 무거우니까. 가벼운. 힘들게 얘기해. 정답! 무거운 놈이 반응이 더 빠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업에 도움을 줘서 고마운 거. 비웃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해줘야지 수업이 진행되는 거지. 아무도 대답 안 해주고. 아마 내가 유도를 했어. 왜냐면 왠지 가벼운 놈 반응이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지? 근데 아니야. 이유가 있거든. 안 알려줘. 뭐 알려줘 복잡하니까. 자, 리튬 덩어리를 물에 던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튬이 쭉 이렇게 물하고 섞이면서 조금씩 이제 거품이 나와. 거품이 뭐야? 수소기체 나와. 됐지?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하면 부르르 이렇게 나와. 반응 빨라. 칼륨 던지면 어떻게 되니? 빵 터져. 그냥 침 터져. 그건 없죠. 화를 미안해. 진짜 빵 터져. 웃겼지, 그지? 이렇게 반응이 너무 빨라서 폭발 비슷하게 느껴져. 붐 이렇게 폭발 비슷해.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이쪽보다 이쪽이 뭐야? 반응이 더 빨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옆에 물 양동이 갖다 놓고 안녕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나트륨 칼륨 한번 이렇게 던져주면 얘가 이제 저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겠지? 일종 금속은 뭐라고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랍니다. 얘는 알칼리 금속. 이쪽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 흙에서 많이 발견했나 봐. 오케이? 알칼리 토금. 칼슘 같은 거 있잖아요. 마그네슘 이런 거. 당연히 따로 안 배워. 이거는 금속에서는 이걸 대표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GCI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GCI. 영어로는 인디케이터. GCI. 뭐니?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수용의 상태가
산인지 중인지 염기성인지를 나타내는 색깔로 나타내는 물질을 지시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지시학 중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한 번 듣고 까먹어.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틀릴 거야.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게 산성에서 투명. 넣어봤자 무색이야. 중성에서 무색이야. 근데 염기성이 되면 파란색. 약 무슨 색? 파란색. 너 오늘 맞추는 데까지 계속 해봐. 알겠지? 약간 붉은 빛이 도는 보라색이 나옵니다. 오케이? 됐나요? 보라색, 붉은색.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붉은색이라고 교과서에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고 외우라고 하냐면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대로 순서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맞춰서 무빨 이렇게 외우면 돼. 무빨, 무색, 빨간색. 됐니?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이 나타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포함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물만 있을 때는 거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넣으면 어떻게 돼? 중성이기 때문에 투명해. 됐니? 근데 얘를 푹 던지면 얘 나트륨 들어가는 쪽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붉은색 쫙 퍼집니다. 얘는 어때? 팍 한 방에 만들어지겠지. 완전 요술처럼 색깔 바뀌어. 오케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용하는데 리튬 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 리튬이 되게 비싼 금속이야, 사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금속이에요. 왜냐하면 딱 하나. 다른 걸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너무 수준 높은 표현이지 내가.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작은 부피에 많은 용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정말 잘 알겠니? 지금 스마트폰이 계속 날씬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가 중요한 거지. 리튬을 희소성이 있어서 이거 리튬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LG였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 LG전자가 멕시코에 있는 어떤 호수를 좀 유심히 보다가 보니까 거기 주변에 사람도 거의 안 사는 데야. 큰 호수인데 엄청 큰 호수야. 보니까 이상하다. 이 샘플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리튬이 한 엄청 많은 거야. 밑에는 또 리튬이 더 많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할게? 그 호수를 샀어. 멕시코가 땡큐 하면서 이제 팔았지. 예, 사실 산 가격보다 그 호수에서 건져낼 수 있는 리튬의 그 가치가 몇백 배 이상을 됐지. 그렇게 사고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실제로 해서 아직도 그 리튬을 쓸 수 있을 정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나트륨은 터널 안에 조명 이렇게 돼 있다 그지? 난 나트륨 조명을 본 적은 없어. 근데 이렇게 쓰는데 칼륨은 비료로 많이 씁니다. 칼륨은 비료를 많이 씁니다. 저를 봐주세요. 비료를 많이 씁니다. 여기가 비료를 많이 쓴다. 칼륨을 비료를 많이 쓴다는 건 뭘로 내가 설명을 하냐면 내 책 어디냐면 이거? 아무나 꺼내면 이거 종이에요. 이거 저 겨울방학 때 나오고 같이 수업했을 때 학생들 이거 들었을 수도 있는데 좀 참아줘.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외우면 돼. 신문지 같은 거 태워서 물에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놓은 물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양잿물이라고 해요. 양잿물. 알칼리성 뛰거든. 응? 뭐 때문에 알칼리성 뛰게? 칼륨 때문에 알칼리성 뛰게.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는 양잿물. 오케이? 사람에게는 안 좋아. 근데 토양에는 뭐가 필요하게? 칼륨이 필요한 거야. 아니야. 토양이 필요한 게 아니지. 토양을 지고 사는 식물에게 필요한 거지. 오케이? 근데 칼륨을 따로 이제 비료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현명한 서산에 있는 어르신들이 늦은 가을부터 극초봄까지 가끔 한 번씩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산불이 날 수도 있는데 밭을 태우고 논을 태우지 이제 한 번씩 여기 나와 하지 그지? 그 왜? 단지 재미를 위해서 그럴까? 아니야.
이렇게 지풀 같은 거 있잖아, 그지? 다 말라 빠진 거, 그지? 이런 걸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이걸 태우면 이 칼륨이 토양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고 이 토양이 얼었다가 다시 풀리면 이게 꽤 좋은 흙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지력이 생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르신들은 지력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힘이 없으면 식물이 잘 안 자란대. 근데 이제 땅이 다시 이듬해 봄에 식물을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우고 있으면 너무 안 좋게 보지 마. 이거는 일종의 지혜야, 지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경험적으로 쌓아 올린 지혜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 때문에 뭐 지구의 온난화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적당히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칼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지? 멕시코 바보, 리튬, 멕시코 호수, 멕사코, 그지?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 선호의 종류인데. 오케이? 됐지? 넘어갈게. 그 다음이 이제 할로젠. 할로젠이 누구냐 하면 할로젠이 맞아요. 어려워. 근데 이유는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는데. 자, 주기율표에서 너네가 봤을 때 오른쪽에 맨 오른쪽은 18쪽이지. 얘는 비금속 성질이 없으니까 여기 보여줄 것도 없어. 그냥 반응 안 해. 요거 바로 옆에 뭐니? 18쪽이니까 옆에는 17쪽이겠죠 이제. 17쪽 원소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한다고 했고 아까 주기율표를 내가 보여줬을 때 1번부터 20번이 아니고 여기 세로 줄로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하는 게 있지. 여기 적었던 거. F, C, B야. 나 요게 할로젠 원소들이야. F는 뭐? 영어로 플로린. 맞지? 우리나라 말로 뭐? 불소. 그 다음에 Cl. 영어로 클로린. 염소. 그지? Br. 브로민. 그지? 브롬. 그 다음에 뭐라고? 아이오딘. 정답. 아이오딘. 그 어르신들 뭐라고 이거? 요드. 그지? 그 우리 다쳤을 때 상처 났을 때 바른 약 중에 빨간 약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예. 빨간 약 좀 따갑지 이거 상처가 돼, 그지? 요즘 잘 안 써, 따가워서 잘 안 쓰는데 빨간 약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요오드입니다, 아이오딘. 그래서 그 빨간 약의 풀네임 정식 명칭이 뭐냐면 포비돈 아이오딘 솔루션이야. 포비돈 요오드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약국 가서 약국에서 약을 주는 사람은 보통 약사겠지. 근데 보통 약사의 가족이나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약을 다루다 보니까 약인들 잘 알아요. 됐지? 그럼 빨간 약 주세요 하면 놔줘. 근데 약국 가서 포비돈 요오드 주세요. 이러면 주는 사람 있고 이런 사람 있을 거야. 주는 사람은 약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학과를 나온 약사고 헉하는 사람은 그게 뭐요? 그런 표현을 저는 안 써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는 이제 약사 도움이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포비돈 요오드의 특징이 있어. 빨간 약이라서 빨간색인데 이 발라서 푹 불지, 그지? 풀어서 그 빛이 이렇게 비춰보면 무슨 색깔이 나타나게? 보라색하고 금색이 나타납니다. 이 특징이 왜 나타나냐면 요오드 때문에, 아이오딘 때문에 나타납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FCl, BR, I는 상온에서 고체라고 했어요. 무거워서, 그지? 무거워서 고체인데 무슨 색깔 고체?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고체. 보라색. 보라색. 내가 좋아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뭐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보라색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해. 첫 번째는 귀족의 색깔이야. 귀족의 색깔. 왕가의 색깔이지. 왕포나 유럽에서도 보라색을 왕가에서 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ir to be purple. 뭐니 이거? 감히 보라색을 아무나 쓸 수 없던 색이다. 도전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라색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신적인 불안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색깔로 봤을 때. 나하고 관계없어요. 안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 할로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FClPr I야. 그지? 플로린 요소 프로틴이 아이오딘이 비금속 원소. 비금속이지. 이쪽이 금속이지. 그지?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하던 그 상온에서 액체는 기체는 하던 애들 있잖아. 이제 그게 원자가 아니었어. 내가 아까 얘기 안 했고 이 책도 얘기 안 해줬어. 근데 이제 말하는 거야. 할로젠 원자가 두 개가 결합해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그 이원자 분자가
상온에서 기체, 액체, 고체라는 뜻이야. 자, F가 두 개 결합한 F2, Cl, Br, I2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상온에서 25도씨에서 기체, 얘는 액체, 얘는 뭐? 고체, 보라색 고체 이렇게 된다. 알겠지? 외울 수 있지? 기체, 액체, 고체. 이거 문제 하나 나올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1기압 실온에서 플로린과 염소로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넘어갈게. 그다음에 색깔 쭉쭉 나오지, 그지?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흑자가 뭐니? 흑자. 검은색. 검은 보라색이라는 뜻입니다. 자색 고구마 할 때 자가 보라색이잖아, 그지? 흑자색 이런 거돼 있는데 요거 뾰 이거 나오면 나를 고소해. 나를 고소해.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색깔을 따로 외우라는 의무. 고사하려는 마음이 되게 웃고 있는 남학생들이 이게 안 나오고 공부 좀 덜 외울 거 좀 줄여주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그지? 그렇게 생각해. 됐지? 반응성이 크대 또 얘는. 이게 반응성이 있으니까 특징이 있으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을 거야. 두 종류. 뭐 알칼리 금속하고, 그지? 할로젠 원소라고. 그지?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 수소와 반응을 잘한대. 그래서 예시가 나와있지. 따로 안 쓸게요. 나트륨하고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뭐가 되게요? 짜. NaC. 소금. 염화나트륨. 됐나요? 염화나트륨. 오케이? 네. 채빈이도 알지 이거? 염화나트륨. 그치? 다음 염소와 수소가 반응하면 어떻게 되지? 염화수소. 맞아. 염화수소. 네. 그치? 염소와 수소가 반응하는 염화수소야. 염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일까, 액체일까, 고체일까? 기체. 정답! 누구지? 손으로 봐. 접니다 저. 너 찍었지? 아니요. 원래 아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 기체가 물에 녹으면 뭐라고 할까? 이거 맞추면 진짜 인정해줄게. 액체.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물에 녹으면 그때 이름, 액체 이름 뭐라고 하게? 수용. 소금. 수용의 소금. 간장.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소독. 뭐? 소독약. 알코올. 소금이야. 알코올. 서윤이가 알잖아. 그렇지! 깜짝이야. 맞췄어. 너 에이스였구나. 맞췄어. 들었니? 영상. 나 거짓말 맞아. 영산이랬지. 맞지? 영산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HCl이라고 하는 거야. 염화수소라고 해. 이게 그냥 놔두면 기체야, 상온에서. 근데 이게 물에 잘 녹거든. 물에 이렇게 물통을 갖고 와서 이게 기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녹아서 H는 H 플러스 이온이 되고 Cl은 Cl1 마이너스 이온이 돼요. 이렇게 또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럼 물 안에 H 플러스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성이라고 해요. 산성, 과학적으로. 됐니? 근데 얘는 이렇게 잘 녹게 잘 안 녹게? 엄청 잘 녹아. 이거 많겠지, H 뿌리, 그지? H 플러스 많겠지, 수소 이온이. 이거 수소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산성의 특징을 가지는데 이게 많으면 어떻게 돼? 산성 특징이 좀 과한 거야. 과해. 강산이야, 강산. 아까 소독약? 이거 염산을 이렇게 부으면 염산 테러도 안 하는 거야. 여기 살이 녹고 뼈가 살이 타고 뼈가 녹아. 조심해야 돼. 알지? 위험한 산들 있지. 황산, 질산, 염산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거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는 그 화학적 성질은 이제 물에 녹으면 바로 튀어나와. 그런 거 있잖아. 보통 때는 성격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뭐 화내는 아빠 있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딱 어떤 조건만 달라지면 달라. 아시겠죠? 염화수소와 염산 이것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염소와 수소에 반해서 염화수소가 생긴다. 물에 녹으면 염산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온 볼게. 플로린, FCl 변화에 플로린은 충치 예방용으로 쓴대. 충치 예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치약에 있어. 치약에. 대부분의 치약에 플로린이 있습니다. 근데 플로린을 삼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안 좋지. 꽤 많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린이 치약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래서 어린이 치약은 잘 보면 단계가 0단계부터 7단계 이렇게 엄청 세분해서 나눠져 있어. 왜? 플로린이 중요하긴 한데 못 쓰잖아. 그러니까 아예 영유아는 어때? 아예 플로린 없는 치약을 써요. 그러다가 한 3, 4살 약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조금만 삼킨
수준으로 기대하고 플로린 양을 좀 적게 하지. 근데 7살 넘으면 삼키지 않아요. 거의. 그러면 이제 거의 어른 치약하고 비슷한 양은 딸기맛, 메론맛 이런 소다맛 이런 건 있지만 어린 치약하고 비슷한 양의 플로린을 넣는 거지.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 치약인데 어린이 치약은 단계가 되게 많아요. 이마트 가서 파, 롯데마트에서 보고 홈플러스 없으니까 가져와요. 됐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플로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치과나 아니면 보건소 같은 데서 거의 무료로 우리나라는 그걸 해줘요. 뭐? 불소 도포라고 하는 걸 해줘요. 불소도 이거 막 물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발라주는 것도 있고 스프레이 같은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왜 하는데? 불소 도포를 하면 이게 한마디로 그 불소 때문에 단 걸 많이 먹고 이를 계속 안 닦으면 다 썩어. 근데 한 번씩 안 닦을 수 있잖아. 없잖아, 그지? 그래도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거예요, 불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자, 염소는 무슨 냄새? 워터팍 갔을 때 물 냄새 있지, 그지? 깜빡 이렇게 좀 먹으면 그 맛 있지, 그지? 그 염소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체 수영장 소독제로 씁니다, 염소를. 그다음 아이오딘은 포비든 아이오딘 액, 그지? 빨간 약, 상처 소독약으로 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할 수 있겠지? 빨간 약.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원소들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 그걸 내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 하면 원소들은 왜 종류가 다르고 원자 번호가 다른데, 그거는 원자핵에 있는 뭐의수, 현준아? 원자핵에 있는 뭐의수? 그렇지.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나면 수소, 8개면 산소, 9개면 플로린, 11개면 나트륨, 13개면 뭐지? 알루미늄이다. 맞지? 알루미늄. 맞지? 네. 맞지? 이런 식으로 딱 결정이 되는 거지. 응? 원자에게는 양성자 수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그 원소의 화학 특성이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양성자 수와 같은 주변에 있는 전자수야. 알겠지? 전자의 수에 따라서 전자를 잃는 개수, 얻는 개수, 전자를 얼만큼 잘 잃는지 잘 얻는지 이런 게 다 결정돼요. 전자의 개수 때문에. 원자는 원자핵에 양성자가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있고요. 양성자 수와 같은 전자가 주변에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성자 수와 주변 도는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원자 자체는 중성이야. 중성 원자. 오케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더 얻으면 음이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지? 기억해?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양성자 수는 원자마다 다르고, 원자마다 다르니까 양성자 수 다르니까 원자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고, 그리고 이 원자 번호는 전자 수가 같다. 중성 원자의 전자 수가 같다. 사각형 박스 됐니? 알아둬야 돼. 결국은 전자수에 따라서 이제 그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요게 어떤 교과서에는 그냥 더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 간단하게 얘기할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다 중심에 원자핵이 있어요. 양성자가 있겠죠. 전자들이 주변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얘기할 거야, 범주야. 잘 봐, 범주야.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마카 칼슘 할게. 칼슘 몇 번이야? 범주야? 20번. 정답! 잘했어. 20번이거든. 그럼 전자 몇 개 있을까? 20개. 정답! 20개 있어. 이제 자, 전자들이 어떻게 원자의 주변에 배치되는지를 보면 그 규칙이, 원자에 가까운 데는 공간이 너무 좁거든. 가까운 공간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전자가 더 많이 들어가면 전자끼리 마이너스 이렇게 반발의 T가 나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넓어. 그래서 최대 몇 개?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규칙에 딱 맞는 그런 원소들은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게 전화번호 2888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자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전자가 원자핵 중심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전자가 가까운 공간에 있을 때가 전자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 에너지가 더 클까요? 먼 쪽에 있을 때 더 클까요? 가까울 때. 누구지?
범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멀 때. 정답! 멀대지. 멀대에서 더 큽니다.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거 아주 간단하게 내가 설명하는 건데 아마 설명 못 들을 가능성이 높아. 이해 못 할 수도 있어. 해볼게. 내가 여기 5층이다. 5층에서 여기 나가면 어떻게 되니? 뿅 떨어지지. 네. 떨어지지. 저 밑에 1층에 있는 나는 뭐야? 그냥 서 있다고 하자. 그럼 나는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돼? 그 서 있는 내 옆에 갔을 때 어때? 그 위치에 대한 어떤 에너지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지금.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도 있지. 네. 높은 데 있는 애가 뭐야? 더 에너지가 높은 거야. 큰 거야. 왜 에너지가 높냐면 높은 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중력으로 인력을 끌어당기잖아. 그지? 끌어당기니까 그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노출되면 땡겨서 계속 운동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를. 그지? 네. 그러니까 같은 위치까지 보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는 게 추가적으로 더 있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게 인력을 갖고 있을 때 높은 게 있는 게 멀리 있는 게 더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정말 알겠니?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내가 고3 때도 잘 이해 못했던 건데 선생님도 잘 설명 못하고. 오케이? 봐봐. 양성자가 있는 원자핵과 전자는 어때? 인력을 갖고 있니? 반발력을 갖고 있니? 인력이지. 끌어당기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끌어당기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얘가 끌어당긴다고 해서 첫 번째 공간을 보면 어떻게 돼? 전자가 휘! 이렇게 와서 운동에 대해서 갖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황보다는 잠재적으로 갖는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이게 중요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높은 거야. 한마디로 에너지가 단단단단 이렇게 더 높아지는 거야. 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물질은 다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은 에너지는 항상 낮은 데부터 채워져요. 분필을 내가 이게 집어서 놓으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낮은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에너지는 항상 낮은 쪽부터 채워져. 전자가 채워질 때는 어디? 여기서부터 아니야. 여기서부터 채워진다. 아까 칼슘 전자 몇 개? 20개. 20개 어떻게 채워져? 첫 번째 공간을 2개 채워져. 그럼 이제 남은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두 번째 공간을 채워져. 몇 개까지? 8개가 채워져. 다 채워졌지? 여기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공간 또 8개 채워져. 그럼 288가 몇 개야? 18개지, 그지? 채워졌지? 그럼 여기를 못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2개 더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만 전자가 채워지는 거야. 자, 칼슘 위에 있는 게 칼슘보다 더 가벼운 같은 족의 그 원소가 뭐냐면 마그네슘이거든요. 마그네슘이 12번이에요. 12번. 즉 원자의 양성자 수 12개고 주변에 있는 전자 수 12개.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해볼게. 2개 채워져. 12개 채워지지? 12번이니까 그지? 2개 채워져. 8개 채워져. 2, 8, 10개지 그지?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세 번째 전자 공간에 2개 채워집니다. 뭔가 규칙성이 있지. 뭐니? 같은 세로주인 마그네슘과 칼슘이 마그네슘은 세 번째 전자 공간에 2개 채워지고 마지막이 칼슘은 네 번째 전자 공간에 2개 채워지겠지.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 난 몰라. 근데 그 다음 거는 5번째 공간에 2개 채워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같은 세로주의 공통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맨 바깥 전자 공간, 이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전자 공간에 채워져 있는 전자 개수보다 같다. 그래서 생깁니다. 결국 전자의 수 때문이야. 아까부터 얘기했죠. 전자의 수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너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거야.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제일 가까운 전자껍질이나 제일 낮고 그다음에 좀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전자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 딱 여기 딱딱딱딱 이 전자 공간에서만 전자는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쪽에. 자, 내가 이미 설명을 해버렸어. 내가 좀 약간 설레발이 있어가지고 전자 배치 원리라고 제목이 나와 있잖아. 지금 이거 할 거야. 전자 배치 원리. 어떻게 하냐고? 양성제 개수에 따라 전자의 개수가 딱 있을 건데 이게 첫 번째 공간에 2개, 2, 8, 8, 8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까운 쪽부터 에너지가 낮은 쪽, 전자가 들어갔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낮은 쪽, 가까운 쪽부터 2개, 8개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다 리튬 해볼게. 리튬은 원자핵이 3개, 양성자 3개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1개 끝. 맞니? 네. 네. 잘 봐. 나트륨은 원자핵이 양성자 11개. 그럼 첫 번째 껍질 2개, 8개, 1개. 맞니? 네. 11개. 그 다음에 19번이 칼륨이지. 칼륨은 2개, 8개, 8개, 1개. 맞지? 네. 보니까 세로줄, 리나카 다 뭐니? 맨 바깥 껍질에 전부 뭐? 한 개, 딸랑 한 개. 얘들이 이온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 한 개를 잃어버려. 맨 바깥에 있는 거 잃어버려. 항상 반응을 하거나 이온이 되거나 할 때는 맨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거든? 안쪽은 다 안쪽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바깥 껍질에만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하다 이러니까 무슨 이온이 돼? 얘들 리나카는 플러스 1의 이온이 되는 거야.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2개 있는 베릴륨, 2개 있는 마그네슘, 2개 있는 칼슘 뭐야? 2개씩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들은 이온이 됐을 때 2 플러스 이온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3개 있으면 알루미늄 같은 거 3개 잃어서 3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루미늄 1 플러스 이온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이럴 때 확 잃어. 3개 잃어버려. 침 많이 튀었지. 불편한 정도는 안 해. 신경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책은 알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할로젠 원소 17쪽이었지. 17쪽. 얘도 해볼게. 얘도 해볼게. 할로젠의 첫 번째가 플로린.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 두 번째로 있는 게 FCN이잖아. 17번이라고 했지 아까. 이거 나왔잖아. 홍유가 맞췄거든 아까. 그 다음에 있느냐는 뭐 이렇게 되겠지. 두 개만 해볼게. 왜? 귀찮으니까. 해볼게. 2개 들어가지. 7개만. 9번이니까 9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7개 들어가면 되지. 2 더하기 7은 90 맞지? 9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지? 7개는 얘가 17번. 자, 2개, 8개, 7개. 8, 7, 17 맞지?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 17쪽은 7개. 16쪽은 몇 개? 16개라고 하지 마라. 6개. 15쪽은 5개. 14쪽은 4개. 오케이? 됐죠? 다시 말해서 그 족의 번호수의 1의 자리가 뭐니?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야. 맞지? 맞지? 18쪽은 8개야. 8개. 그렇게 되는 거야. 전자수야. 전자수. 이 규칙대로 전자 배치 원리 규칙. 결국은 에너지 논리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쪽부터 채워져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전자 배치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에너지 관계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러면 이제 외울 필요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 15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15번 있으면 2개, 8개, 5개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맞지? 자, 넘어갈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간이 끝나요. 자,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뭐냐면 전자 배치의 중요표. 방금 내가 이제 얘기했던 걸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제. 네. 그 규칙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으면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이제 자, 원자 번호에 따라서 수소가 플러스 1 원자이고 얘 플러스 2 헬륨 플러스 3, 4, 5, 6, 7, 8, 9, 10 11, 11, 18, 19, 20 됐지? 그리고 주변에 전자 뭐? 1개, 2개 그 다음에 얘는 3개인데 뭐? 2개 한 맞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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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4개, 2개 다 들어? 2개, 8개, 1개 2개, 8개, 2개 이렇게 되겠지. 2개, 8개, 8개, 1개, 2개, 8개, 8개, 2개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고 하는 거. 이게 방금 그 전자 배치 규칙으로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규칙. 그 규칙을 받아들이고 이걸 써먹을 수 있으면 문제를 좀 풀 수 있어. 근데 분명히 얘기했다. 처음에는 풀어보면 반타작하는 학생도 꽤 많다고. 왜? 규칙을 응용하는 게 좀 어려운가 봐. 일단 성실하게 그게 익수가 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예, 이런 거거든. 원소들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 원자가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말했잖아, 이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좀 알려줘야 돼. 얘기할게요. 용어가 있어요. 용어. 원자과 전자 수 체외각 전자 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볼게.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 뭐 아까 14번이 뭐지? 몰라. 어쨌든 14번. 단소. 뭐라고? 단소. 확실해? 희소요. 아, 왼손 걸 수 있어? 왼손 거냐고. 아니요. 규서요. 그치. 너 교서 이거 뭐야? 나한테 왜 이래? 교서라고? 보자. 전자 2개, 8개, 합해서 10개니까 14니까 4개 더 필요해. 4개. 맞지? 이거 확실하지? 이거 안 어렵지? 할 수 있겠지?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18번 뭐야? 정답? 아르곤. 18번 2개, 8개, 10개잖아. 그럼 18이면 8개 다 채우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되지. 이게 아르곤이야. 자, 이런 거에서 체외각 전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쪽 말고 안쪽 공간에 있는 전자 말고 맨 바깥 껍질, 바깥 공간에 있는 전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체외각 전자수. 얘는 몇 쪽이야? 얘는 14쪽입니다. 자, 1쪽, 2쪽,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우는 원소들은 세 번째부터 13족이라고 합니다. 13, 14, 15, 16, 17, 18이라고 해요. 됐죠? 얘 14족이거든.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4개 있는 게 14족이야. 됐죠? 아까 그 이유를 얘기했지.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8개씩 전자가 껍질에 배치되니까 주기울 표가 8개씩 있는 거야. 8개씩. 이 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이런데 그래서 얘는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 4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소의 체외각 전자수는 4다. 이렇게 있는 거야. 체외각이 뭔지 알겠지? 맨 바깥 껍질. 전자수. 얘는 뭐야? 체외각 전자수가. 8이지 맞지? 인정? 맞아. 이거 맞는데 근데 요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원자과 전자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받아들이 조금 이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어떤 원소가 화학적 성질을 띠거나 결합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떤 전자가 관여한다고? 다른 다 못해.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할 수 있어. 이온이 되려고 해도 결합하려고 해요. 알겠니? 근데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결합을 할 때 되게 특징이 그런 아주 중요한 기준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온이 되든 결합을 하든 결국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8개를 만들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 8개가 제일 안정한 거야. 화학적으로. 됐니? 이거 무슨 규칙이라 하냐면 옥택 규칙. 그 다음 번에 나올 거야. 옥택 규칙이라 하는데 이거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리나칼 이렇게 맨 바깥 껍질 하나 있는 놈은 어떻게? 8개를 만들려면 7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1개를 잃어버리면 되잖아. 이미 안쪽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린다. 똑똑하지? 7개 가져오는 거에 하나 잃어버리면 훨씬 편하잖아. 7개를 갖고 있는 17쪽은 어떻게 될까? 하나를 얻는 거야. 비금속. 할로젠. 하나를 얻으니까 무슨 이온이 돼? 마이너스 1 이온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근데 8개를 다 채우고 있는 18쪽은 어떨까?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없지. 맞지? 이온이 될 수도 없고 이 전자들이 결합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면 8개의 규칙이 깨질 거 아니야. 이게. 안정성이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응도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8쪽 원소들은 뭐니? 비금속은 맞지만 비금속 성질은 없다고 수업 처음에 얘기했던 거야. 반응을 해야지 어떤 특징, 화학적 특징이 있다고 얘기할 건데 그걸 못하는 거고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용어는 뭘 뜻하는 거냐면 반응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라는 의미가 먼저 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맨 바깥 껍질에 4개가 있으면 4개가 다 가능한 거야.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해. 7개가 있어도 7개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1개에서 1개가 참여할 수 있어. 근데 8개가 되면 어떻게 되게? 아무도 참여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조구의 수에 따라서 체외각 전자수는 1족일 때 체외각 전자가 1개야. 2족일 때 2개고 13족일 때 3개, 14족일 때 4, 15, 16, 17, 18족일 때 8개라고 해요. 8개가 있으니까. 됐지? 이게 체외각 전자수라는 표현인데 원자과 전자수는 1개 있을 때 하나가 참여할 수 있어. 반응에. 2개, 3개, 4개, 5, 6 이거 다 참여할 수 있어. 근데 18쪽이 됐을 때 8개가 되는 거야. 이 8개는 아무도 참여 안 하는 거야. 그때 원자과 전자수를 뭐라고? 브레드, 빵! 0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문제지 이게. 원자과 전자수가 18쪽은 0이에요. 아무도 참여 못 하고. 이 약속,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지? 읽어볼까? 마지막. 원소들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주기율표에서는 1개, 2개, 3개, 4개, 5, 6, 7빵 1개, 2개, 3개, 4개, 5, 6, 7빵 007빵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세로줄로 보면 셋, 넷, 다섯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세로줄은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결합을 해도 같은 패턴, 이온이 돼도 같은 패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시겠어요? 표현이 안 되네. 문제를 풀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자기 의지가 꽤 필요하다.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은 내일 시험 친다고 생각하고 약간 테스트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알겠지? 원래 공부 잘하려고 그렇게 해. 알겠지? 네. 우리 알지? 우리가 평균 중간고사 평균 등급 목표가 1.00이야. 한 명도 능력대가 안 돼. 자존심 상해서 울 거야. 속상이야. 어쨌든 최선을 다하죠. 도와달라고 해. 근데 도와해줄게. 자, 이런 수업은 여기서 끝나고요. 한 넉넉하게 10분 정도 쉴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 출력을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더라고. 지금 16개 되는데. 그래서 출력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뭐니? 해설까지 답하고 해설까지 붙여주는 양심적으로 딱 하고 정확하게 채점하고 틀린 번호 이게 쓰고 몇 개 중에 오늘 25개거든. 25개 중에 몇 개 맞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표현. 17개 맞으면 25개 중에 좀 많이 맞추자. 23개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틀린 번호가 25개 중에 1번, 2번이면 이렇게 위에 좀 써주고. 알겠지? 그 사진 찍어서 이제 저장도 하고 부모님한테 보내기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할게요. 시세. 공개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교육 과정이 없으면 표현 안 되지, 구분 안 하는 게 아니지. 한번 확인해볼게. 그러니까 봐봐, 이 말이 있으면 이렇게 말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으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 이렇게 원자과 전자는 복잡하잖아. 이걸 뺐다고 하면 체익을 전자라는 표현을 써야 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 알았어. 나 팔로 이렇게 해서 누구야? 오늘 봐. 강공기가 받았어. 일본은 봤잖아.